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노정열의 시시각각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시각과 변화하는 시각을 담아서 우리 지역의 핫 이슈를 쉽고 친절하게 핵심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코너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금강보 어떻게 할 것인가입니다. 4대강 보와 관련해서 환경부에서 이 처리 방안을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금강에도 3개의 보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보와 관련된 문제점은 무엇인지, 이와 관련된 해결책은 무엇인지 전문가들과 함께 집중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코너입니다. 정가 이슈입니다.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들을 비롯해서 보수와 진보 논객들을 모시고 우리 지역 정계의 핫 이슈를 뜨거운 설전으로 풀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과 자유한국당의 이장우 의원이 출연을 합니다. 설 밥상머리에 올랐던 우리 지역의 설 민심이 어떤지 짚어보고요. 최근에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이해 충돌과 관련해서 이장우 의원이 직접 자신의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이 밖에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2차 선고 공판, 또 이완구 전 충남지사의 출마설 등 우리 지역의 정계 핫 이슈들을 뜨거운 설전으로 풀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노정열의 시시각각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노정열의 시시각각 첫 번째 주제입니다. 금강보 어떻게 할 것인가입니다. 보존이냐 또 철거냐를 놓고 또 여러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전문가 세 분과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공주대 환경교육과 정민걸 교수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금강 탐사 전문 기자입니다. 김종술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대전 충남 녹색연합 양흥모 책임활동가와 함께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환경부에서 4대강 조사 평가단을 꾸려서 4대강에 설치되어 있는 보해 처리 방안을 논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2월 중에 처리 방안을 발표한다고 일단 나와 있는데 이에 대해서 4대강보 철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긴 합니다만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지역 금강에는 백제보, 공주보, 세종보 이렇게 3개의 보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일단 보를 철거해야 하는 그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가장 큰 것부터 한번 각자 말씀해 주실까요? 예. 그 금강, 강이라는 말이 원래 우리말입니다. 강이 흘러가서 이제 강이라는 말이 생겼다고 얘기하는데요. 예. 이렇게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강이 흘러서, 우리 금강이 흘러서 사실은 지금의 모습을 어떻게 만들었고 또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그동안 살아왔는데요. 최근에 이제 4대강 사업으로 인해서 금강이 급격하게 바뀌었고 새로 생긴 시설들로 인해서 여러 문제가 발생을 했죠. 그래서 이제 금강을 오랫동안 있었던 그 오래된 미래로 바꿔야 되는 그런 이제 시기이고요. 또 그런 문제들을 지금 풀어야 될 상황입니다. 예, 좀 시적으로 표현해 주셨는데 우리 뭐 거의 1년 365일 가운데 300일 이상을 금강에서 지낸 우리 김종술 기자 직접 들어가기도 하고 뭐 피부병 걸리기도 하고 큰빛 이끼벌레 이것까지 심지어 오염된 물과 함께 직접 이렇게 드셔보기도 하셨다고 하는데 그동안 수년간에 걸친 이 금강보가 생김으로 인한 피해 어떤 걸 직접 느끼셨나요? 원래 금강은 굉장히 맑고 투명한 강물들이 빠르게 흐르는 여울이 많이 있던 곳입니다. 그리고 공주 같은 경우는 2009년까지 금강에서 강물을 취수해서 식수로 사용을 할 정도였고요. 4대강 사업하고 나서 이 흐르는 물이 딱 막히다 보니까 물이 첫 번째 탁해지기 시작했어요. 탁해지고 물고기들이 반복해서 떼죽음을 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녹조가 발생하고 한때 녹조라떼라는 그 닉네임도 있었습니다. 계속 심각해져서 작년에 백제보 같은 경우는 최악의 녹조가 피었었죠. 그 이후 물속에 사는 수생태계가 거의 정부에서 얘기하는 최악의 수생태계 그 생물들만 발견이 됐었던 거죠. 그 정도로 망가졌으니까 당연히 이거는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세계 보를 철거해야 된다. 그렇죠. 정 교수님 보시는 이 그동안 보가 있음으로 해서 어떤 폐해, 심각한 문제가 있었을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국가가 사업을 하게 되면 국민한테 어떤 이득을 가져온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그 말씀하신 생태적인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이제 국민들이 볼 때는 내가 들어간 돈으로 정말 우리한테 국민한테 혜택이 생겼는가 이런 걸 봐야 되는데 4대강 사업을 하라고 돈이 들어갔으면 그다음에 얻어지는 국민들의 혜택이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4대강 사업으로 생긴 게 별로 없고 오히려 그 폐해들을 막으면서 겉으로나마 좀 덜 그래 보이게 하느라고 1년에 한 공식적인 비용만 한 1조가 지금 관리 비용으로요. 그러니까 환경부나 국토부 그리고 이제 수자원공사로 들어가는 게 그렇고 그 외에 비공식적인 것만 친다면 상상을 못할 정도로 클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 그러니까 보가 없어지면 지금 그 공식적인 1조 원 비용은 없어지는 거고요. 기존에 원래 하던 정도의 유지비만 들어가면 되거든요. 물론 철거를 하는 비용은 소요가 되겠으나 장기적으로는 뭐 유지를 함으로써 얻는 그 관리 비용은 전혀 들어가지 않는 것이고요. 철거 비용은 한 2천억 정도 내외면 된다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전국적으로 다 해도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건 원래 한 22조가 애초에 소요되었던 2년 반짜리 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속도전으로 짧은 기간 안에 전국적으로 그 건설이 된 것인데, 근데요, 저희가 어쨌든 여러 가지를 짚어봐야 되기 때문에 4대강 보로 인해서 긍정적인 측면도 혹시 있지는 않았을까? 뭐 4대강 주변에 자전거 도로를 비롯해서 친수 공간도 일단은 생기건 아니냐, 이런 또 일각의 입장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1년에 한 365일 중에 거의 300일 이상을 살고 있는데요. 네. 일부 자전거 타고 이용하는 분들이 자전거 도로가 좋다라는 분들 계세요. 물론 저도 자전거 도로를 다 이용을 해봤고. 근데 금강 같은 경우는 그 자전거 도로, 공원, 수변공원을 관리하는 데만 국토부에서 100억을 내려주고 있어요. 그 관리 비용이. 예, 딱 100억입니다. 그래서 그 100억이 내려올 때마다 강변에 자라고 있는 풀들이 깎여 나가죠. 풀들이 깎여 나가면서 그 풀 속에 살고 있는 야생동물들 다 이 도로로 올라와서 노드킬을 당해요. 결국 이 강의 생명, 자연을 해치는 결과로 그런 것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전혀 제가 봐서는 일부 필요하다라면은 도심의 인근에 차라리 짧은 공간에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수변공원을 만들어주고 그걸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4대강 사업의 목적 중에 하나가 생태를 복원하겠다 그랬는데 이제 지금까지 흘러온 정황을 보면 실제 사실로도 각 지역에 생태 파괴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또 가뭄도 예방하겠다, 홍수도 예방하겠다. 또 친수 공간을 만들어서 4대강 주변의 지역 경제도 활성화시키겠다가 애초에 4대강의 목표였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어떤 결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을까요? 우리 지역 주민들이 잘 기억할 것 같은데요. 2015년 또 2017년 우리 충남 서북부 지역이라든지 우리 충남 지역에 큰 가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뭄이 있었을 당시에 우리 세종부나 공주부나 부여부의 물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지역이 우리 금강 유역이 아니고 금강과 좀 떨어진 지역이고요. 그리고 애초부터도 가뭄이 전통적으로 있었던 지역은 산간 지역이나 그러니까 천수답이 있는 산간 지역들이 물이 부족해서 사실 가뭄 피해가 컸던 지역이고요. 금강 유역의 인접 지역의 어떤 이런 뭐 농사를 짓는 곳이나 이런 곳들은 사실 물 부족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거의 없었던. 그래서 애초에 큰 거 건들지 말고 문제가 되는 지류를 좀 관리하자 이 얘기가 많이 있었었죠. 맞습니다. 처음에. 예, 그래서 좀 실질적인 이런 가뭄 대책이라든지 그리고 또 실질적인 뭐 홍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맞지 않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나 평가 없이 사업들이 진행됐고요. 오히려 이런 이제 가뭄 피해를 핑계로 해서 제2의 4대강 사업이라고 불렸던 우리 백제보 그 아래의 물, 또 백제보 상류의 물을 예당저수지나 보령댐으로 연결하는 도수로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 역시도 가뭄에 큰 효과가 없이 또 예상만 낭비했다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사실 이런 자연재해를 핑계로 해서 4대강 사업 그리고 4대강 후속 사업들이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나 평가는 지금이라도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보를 철거할 때 농업 용수가 부족할 것 같기도 한데 농민들이 이 부분을 걱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건 어떻게 저희가 대책을 세워야 할까요, 교수님? 그건 거꾸로요. 4대강 사업하기 이전에 과연 금강 주변에 농업 용수가 부족했었느냐를 따져보면 되는데 실제로 금강 주변은 부족할 수가 없었고요.
지금 문제가 되는 건 보를 이제 수문을 열거나 철거하게 되면 이제 수위가 내려가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은 원래 사다강 사업하기 전에 원래 있던 수면보다 밑에 이 취수하는 데가 있었거든요. 물이 만약 금강물이 필요하면. 근데 공사를 하면서 위로 올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철거하거나 수문을 열면 글로 내려가니까 물을 못 가져가죠. 그러니까 할 이유가 없는 걸 했거든요. 사실 땅 더 깊이 파고 수면도 올리면 원래 있던 데 그냥 있으면 되거든요. 혹시나 수문을 열거나 할 일이 생겼을 때도 계속 잠겨 있을 수 있도록. 근데 올린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설명은 안 하니까. 근데 아마 물이 너무 더러워질까 봐 특히 바닥이 더러워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올린 게 아닐까 싶고. 그러니까 요거를 계속 문제를 하여튼 어떤 일로 열면은 항상 생길 문제니까 이걸 도로 원래 위치로 내리면 그 용수를 공급하는 데 거의 전혀 지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지 않아야 될 일을 했었다라는 의미가 돼요. 근데 사실 그 수십 조의 예산이 소요된 사업이라서 몇 년간 또 유지가 되어 왔었고요. 또 그거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그 주변에 계신 분들이나 특히 농민들은 이거 철거하면 큰일이라는 것이 아니냐. 어쨌든 철거에 따른 대책도 보상도 필요하다. 뭐 이런 걱정도 있으신 것 같아요. 예, 있습니다. 공주보 같은 경우는 일부 주민들이 교량으로 지금 이용을 하고 있다 보니까 교량으로 계속 이용을 하기 위해서 철거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이. 그리고 백제보 같은 경우는 4대강 사업 이후 수위가 높아지다 보니까 지하 수위도 같이 높아집니다. 그에 따라서 강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이 시설하우스, 비닐하우스 재배 농법이 좀 바뀌었는데요. 예전에는 이 시설하우스 안에 난방을 하다가 지금은 물이 풍족하니까 물을 뽑아서 하는 수막 재배 농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농가들이 한 100여 농가 되는데요. 그러면 그분들을 위해서 이 보호가 존치해야 되느냐 놓고 따진다라면은 공주보 같은 경우는 지금 원래 이 보 자체가 다리 용도가 아닌 공도교, 유지관리형 차량이 다니는 용도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차가 다니면서 안전성의 문제가 계속 불거졌던 거죠. 그래서 공주보는 지금이라도 철거하고 주민들이 원한다라면 다리를 놔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백제보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제보 그 백농가를 위해서 그 아랫 농가의 수만 농가가 그 썩은 강물로 농사를 지어야 되는가? 그건 그분들한테 물어봐도 답이 나오는 거죠. 그 기간이나 직접적으로 너무 큰 피해는 입을 염려는 없나요? 없습니다. 네. 그리고 그 수문을 지금 한 1년 가까이 개방을 하면서 여러 차례 부분 개방도 해보고 완전 개방도 해보고 여러 차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제보 주변 농민들이 혹시 물이 부족할까 봐 일부 그 지역에 추가 관정을 파서 또 시스템을 보강하는 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 주변은 농법을 좀 개량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 농업 기술적인 측면에서 관련 전문가들이 좋은 좀 조언이나 지원을 해주고요. 관련 기관에서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계속. 지금 현재 환경부 중심으로 해서 이 보호 개방, 그 보호 철거와 관련해서 민간 협의체를 운영 중인데요. 환경부와 국토부 그리고 우리 지역의 관련 자치단체들 그리고 뭐 전문가 그리고 이렇게 이해가 있는 지역 주민들 그리고 이제 환경단체 이렇게 이제 민관이 같이 이 보호 개방에 따른 어떤 피해나 또 여러 대책을 합동으로 이제 논의하고 관련해서 이제 조사나 이런 평가들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보호 개방과 철거와 관련해서는 좀 더 전문적인 조사 평가단이 작년부터 또 이런 피해라든지 향후 대책 관련된 전문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예측되는 피해는 예방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지금 준비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이제 우리 국민들이 이제 이해하고 참여하는 과정에서 좀 더 성공적인 대책 마련이 좀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관련된 보여집니다. 협의체 기구는 있다. 현재 가동 하고 중에 있다는 있습니다. 말씀이시고. 예. 근데 이제 뭐 2천억 정도 들어간다고 하셨지만 근데 예. 말씀대로 이제 그 흔히들 이제 매몰 비용 하거든요. 그렇죠. 22조나 들어간 거. 근데 사실 매몰 비용이라는 용어 자체는 잘못 집어넣은 돈이니까 잊어버리자라는 용어예요. 그래서 그거는 거꾸로 얘기하면 제가 이제 어떤 사업을 새로 시작을 했어요. 돈을 엄청 들여서 22조를 들여서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매년 갈수록 적자가 난다. 근데 22조 넣은 게 아까워서 그러면 그걸 계속 끌고 갈 거냐. 그럼 나중에는 들어간 22조보다 더 많은 적자가 생기겠죠. 그렇다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 전에
털어서 20여 전은 아유 어차피 바보짓 했구나 하고 버리고 그 매년 들어가는 돈을 가지고 아니면 그 비슷한 돈 여러 개 있으면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게 옳은 거죠. 그래서 특히 국가 사업이라는 건 꼭 이 강에 매달려서 돈을 계속 퍼봐야 되는 건 아니고 국가적으로 필요한 다른 데다 쓸 수 있는 돈을 지금 계속 빨아들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매몰 비용은 그 용어 원래 뜻대로 아 잘못했구나 이제는 잊어버리자가 맞는 거거든요. 그 매몰 비용에 매달려서 망하는 거거든요. 도박하는 사람도 망할 때 내가 그동안 잃은 거 그거 생각해서 계속 하다가 망하는 것처럼 그걸 우리가 잘못을 깨달았을 때라도 빨리 정리를 해야 그게 된다. 바로 매몰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매몰 비용이 크다는 이유로 붙잡고 있으면 일가가 이제 망하는 거랑 똑같은 일이 생깁니다. 근데 이제 완전히 철거하지 말고 전면 개방이나 아니면 부분적인 개방 관리를 통해서 수질 관리라든가 이런 문제 해결할 수는 없느냐 이런 또 의견도 있으시더라고요. 지금 일부 수문을 계속 가지고 가자라는 분들이 계시는데 결국 유지관리비 문제죠. 왜 그러냐면 지금 새 정부 같은 경우 1년에 4차례 정도 수문을 완전히 열고 닫고 하면서 보관 공사를 해왔던 곳이에요. 그리고 공주보도 마찬가지고 백제보도 마찬가지고 1년에 해마다 보관 공사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할 때마다 계속 다음에 똑같이 쇄골이 된다든가 보의 안전성 문제가 터진다든가 비용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언제까지 이걸 가지고 갈 건가. 필요한 목적이 물이라면은 당연히 가지고 가야 되는데 물 사용처가 없는데 굳이 물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경제성 문제에서 조금 한 사례를 보여드린다면은 4대강 사업할 때 우리 서천 하구뚝에 가면 신성리 갈대밭이 있어요. 한 6만 평 정도의 1년에 관광객이 한 300만 명이 와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오니까 공주에서 4대강 사업할 때 거대 억새밭을 조성을 했어요. 그 공주 보 그리고 억새밭에서 같이 관광 활성화를 하겠다. 한 20만 평을 했죠. 거대 억새를 심었는데 사람들이 안 와요. 그러니까 싹 베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 뭘 집어넣느냐? 청보리를 심었어요. 그래서 청보리 축제를 하겠다. 청보리. 예. 그래서 심었는데 또 안 와요. 예. 작년에 공주시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돼지 감자를 심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식으로 계속 예상만 우리 낭비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전면 개방이든 예. 부분적인 개방이든 이것은 임시 땜방식 그렇죠. 처방일 뿐이기 때문에 전면 철거 쪽으로 가는 것이 근본적 해결책이다. 이렇게 보시고 계신 거죠? 다만 이제 이거를 뭐 1년에 동시에 이제 철거하거나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완할 철거하더라도 몇 년에 걸쳐서 관련 철거나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보건 조치나 이런 것들이 사실 이렇게 과정이 걸리기 때문에 사실 4대강 사업 건설할 때처럼 이 사업을 공사할 때처럼 그렇게 밀어붙이고 속도전으로 단기간에 이 철거 작업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 뭐 예를 들면 가장 상류에 있는 세종부부터 철거를 하고 세종부의 어떤 그런 철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체크해야 될 내용들을 확인을 한 다음에 공주부나 백제부로 이제 확대하거나 이 철거에 대한 방법론이나 어떤 과정에 대한 어떤 그 프로세스는 뭐 이걸 한꺼번에 하냐 안 하냐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저는 이 세계 보뿐만 아니라 금강의 하구뚝까지 사실은 개방이나 철거 문제까지 같이 이제 연계해서 저희가 이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물과 바닷물이 만드는 기수역, 우리 금강의 중하류 전체를 어떻게 하면 회복시킬지, 다시 뱀장어나 우여나 참개가 이제 올라오는 우리 금강, 그래서 생태 관광이나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이제 지역 경제를 새롭게 기획하고 활성화하는 이런 어떤 디자인이 지금 저희가 이제 새롭게 비전으로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동안 시민 사회에서 생각해놓은 여러 가지 대안들 그것들이 잘 담겨져야 될 텐데 말이죠. 맞습니다. 지금 중요한 거는 잘못된 큰 사업이었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는 과정도 착실히 민의를 받들어서 전문가들과 함께 차근차근 잘해보자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교수님? 대한민국의 이제 4대강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은 금강을 중심으로 세게 보지만 각 강이 위치한 지역의 지형적 특성이 조금씩 다르고 특히 낙동강 같은 경우에는 뭐 치수, 영농, 관광 쪽에 긍정적인 효과가 일부 있었는데 이거 철거하면 일시에 좀 문제가 크게 발생하는 것 아니냐 이런 또 부정적인 여론도 있더라고요. 뭐 전체 4대강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 테니까. 그 낙동강은 그 보가 8개나 있고 강 규모도 크기 때문에
그 한꺼번에 말씀대로 한꺼번에 철거를 할 수 없고 그러니까 금강 같은 경우도 새 정부는 사실 실제로 그 보이는 데는 거의 원래 바다하고 같은 상황이고 위에 좀 드러냈고 해서 그냥 드러내도 거의 문제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다른 부분들은 현재 이제 쌓여 있는 것들도 그 상태에서 하천 바닥이 재형성되면 속에 그 지금 쌓여 있는 유기물이나 이런 게 썩은 게 파묻히거든요. 그래서 좋을 건 없고 상류부터 하나씩 헐어가면서 그 하고 헐을 때도 물이라는 건 힘이 엄청 세요. 아까도 그 김정술 기자께서 말씀하셨듯이 부분 개방한다고 혹은 완전 개방한다고 열었을 때 그때 물이 엄청 빠르게 흐르고 하니까 쇄골이 더 심해서 안전성이 더 문제가 되거든요. 쇄골이라는 게 파인다. 예, 그 보 바로 밑에가 이제 파여 나가서 그런 현상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상류부터 하나씩 해체하면서 바닥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그렇게 하면 되고 지금 치수 문제가 좋아졌다고 그러는데 낙동강은 그것이 있거나 없거나 치수 문제는 똑같고요. 오히려 이제 수질의 문제가 좀 심각해요. 그러니까 남조류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아열대라든가 좀 수온이 높을 때 많이 자라는데 독소가 생기고 그거는 간 독성이 있고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거. 그게 있을 때는 보통 식수로 쓰지 않도록 외국에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지금 계속 수치가 높아지고 있어요. 그 남조류라는 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녹조 현상과 녹조 중에 일부거든요. 근데 굉장히 더 나쁜 걸로. 예, 녹조류는 좀 수온이 낮을 때 중심이 되고 남조류는 수온이 올라가면 더 많아지거든요. 근데 이제 물을 가둬서 막아 놓으면 수온이 더 뜨거워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큰 물그릇 그런 데다가 물을 담아놓고 놔두면 물이 굉장히 뜨거워지죠. 그것처럼 물이 안 흐르고 멈춰 있으면 더 뜨거워지거든요. 그래서 이상 기온으로 이제 기온도 올라가고 거기다가 정체돼서 물 뜨거워지는 효과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남조류가 계속 갈수록 지금 농도가 그 여름 그 한철은 엄청 높아지거든요. 그러니까 보기에 푸른 그 자체보다도 사실 그 남조류 농도가 높아지는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전체적으로 완전 철거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특성에 맞게 차근차근 진행을 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그렇죠. 들립니다. 이미 미국 같은 나라는 한 해 50개에서 100개 정도의 댐과 보호를 철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역 경제를 새롭게 기획하는 문제, 또 기후 변화에 이제 또 적응하는 문제,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쓸모없는 댐뿐만 아니고 또 필요에 의하면 잘 운영되고 있는 댐들도 지금 철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 댐이 강과 또 바다 생태계와 연결된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수상 생태계에 위협이 되고 기후 변화의 큰 문제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서 저희도 이제 4대강 사업 이 시설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고 기후 변화라든지 앞으로 미래의 어떤 환경을 위해서도 사실 4대강 사업은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평가되고 그 대책은 좀 이렇게 시대에 맞게 검토할 필요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요, 돌이켜보면 이게 국책 사업을 이렇게 2년 반 동안 22조라는 큰 돈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그 당시에 토론 프로그램을 보면 이거 꼭 해야 되고 정말 가성비 좋습니다라고 하신 학자와 전문가들이 계셨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분들 어떤 근거로 이렇게 그 당시에 이렇게 강력하게 제시를 했는지 말이죠. 요즘에 책임을 지는 분이 있는지도 좀 의아합니다. 4대강 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이 바로 그런 것들이었죠. 이 잘못된 거를 잘된 양 포장했던 거고 그걸 언론들도 제대로 검증하지 못했던 거고 너무 빠르게 속도전으로 밀어붙였던 거죠. 금강 같은 경우는 4대강의 홍보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2년 만에 막 밀어붙였습니다. 24시간. 어느 정도 했느냐. CCTV를 설치해서 청와대에서 감시하고 국정원 직원들이 상주하면서 왜 공사 안 하느냐. 어느 직원이 그렇게까지 감시를 했던 겁니다. 4대강 사업에 찬동하고 앞장섰던 분들, 문제가 있으면 다 책임진다고 했던 분들, 제가 지금 4대강 영화를 찍고 있습니다. 거의 막바지 단계인데요. 그분들한테 직접 다 가서 물어봤습니다. 아직도 잘했다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보는데 아무도 입을 열지 못하고 다 도망갑니다. 무서우셔서 그런가? 아닙니다. 강력하게 막 들이대셔가지고. 너무 잘못된 사업을 했던 거죠, 이거는. 그리고 이대로 계속해서 존치하고 가다가는 우리 사회가 너무 많은 사회적 비용을 여기에 부담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특히 아까 양모 차장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제가 미국도 다녀와 봤습니다, 작년에. 시애틀에 있는 클라마스 강에 엘바댐을 갔는데요. 거기도 똑같이 댐이 만들어지고 녹조가 생기고 물고기 떼죽음이 반복됐다가 댐이 해체되고 나니까 6개월 만에 연어가 돌아왔습니다. 그 연어가 돌아오고 하구가 새롭게 형성되고 있고
완전히 바뀌는 게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에 있는 아라사댐도 3개월 만에 은어가 돌아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금강도 이 세계의 하구투까지 해체된다라면은 이 금강이 살고 있는 금강이 품었던 생명들이 온전하게 돌아온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역시 자연이라는 게 자연 그대로 특히 강은 흐르도록 놔뒀어야 되는데 이걸 인위적으로 막아서 지금 이렇게 큰 문제가 발생을 했고 저희가 뒤처리를 하는데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금강보 어떻게 할 것인가 관련해서 전문가 세 분과 깊은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노정열의 시시각각 이번 시간은 정가 이슈입니다. 우리 지역의 정가의 핫 이슈를 그야말로 뜨거운 설전으로 풀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시는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과 함께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조승래입니다. 자유한국당의 이장우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밥상머리 민심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설과 추석 때 이 일가 친지 가족들이 모여서 주로 어떤 얘기들을 하는지 민심의 그 향배를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분 많은 분들 만나셔서 설 민심 파악을 하셨을 텐데 어떤 얘기들을 가장 많이 하시던가요? 아무래도 그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많이 오가죠. 그리고 이제 젊은 청년들 있는 집안의 경우에는 이제 청년 취업 문제 그리고 결혼 문제. 그래서 특히 이제 젊은 층들 같은 경우는 취업 문제와 결혼 문제만 얘기가 나오게 되면 참 그 고향을 가기 어려워하고 이런 거죠. 네. 뿐만 아니라 실제로 저희들이 이제 그 명절 때 시장이나 경로당, 상가 이런 데를 다니면 참 먹고 살기 어렵다라는 말씀들 좀 많이 하시고요. 그래서 도대체 언제쯤 좋아지는 거냐라는 또 말씀도 또 많이 하십니다. 네. 그래서 당연히 집권 여당에게는 그 무한한 책임감을 갖고 좀 임해달라고 말씀을 질책도 따갑게 좀 받고 있고요. 근데 비단 이제 그 여당뿐만 아니라 정치권 전체에 대해서 사실은 좀 책임을 지고 좀 해달라라는 요구를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든 야든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든 야든 보수든 진보든 관계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같이 좀 노력을 좀 해달라라는 말씀을 좀 하셨고 또 한편으로 이제 명절 그 중간에 그 이제 북미 정상회담 소식이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가 되면서 북미 정상회담이 지난번 1차 회담에 이어서 조금 더 성과를 좀 냈으면 좋겠다. 그래서 북핵 문제가 좀 구체적으로 속도감 있게 좀 진행이 된다면 그게 지금 어려운 이제 그 우리나라 경제를 살리는 데 있어서도 좋은 영향을 주게 될 것 같다라는 이제 또 기대 섞인 전망도 좀 있었고요.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또 정치권 전체에 대해서 좀 같이 좀 힘을 좀 모아서 좀 민생을 좀 살려달라는 요구가 가장 컸습니다. 예. 이장우 의원이 파악한 우리 지역 민심은 어떻었나요? 저도 조승래 의원님 말씀에 거의 비슷한 상황인데 역시 민생 문제입니다. 경제 문제 또 민생 문제인데 가장 문제는 서민 경제가 굉장히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 근데 이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이런 문제들이 결국 자영업 하시는 분들, 특히 식당 하시는 분들, 편의점 하시는 분들, 이런 커피숍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의 고용도 안 되지만 또 고용하시는 분들도 내보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있고 또 부부지간에 하는데도 인건비조차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일이 너무 많아서 어려움을 너무 많이 겪고 있고 또 이런 것들은 현재 어쨌든 집권한 민주당 정권이기 때문에 현 정부와 민주당 정권에 대한 경제 실정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많았고 우리 당은 좀 강력하게 좀 견제하고 좀 폭주를 막아달라. 더 좀 강력하게 해달라. 이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명절이 지나고 나서 우리 당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문재인 정부가 갖고 있는 경제 정책에 대한 수정을 더 강력히 요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언제까지 우리가 기다릴 거냐가 아니고 빨리 수정을 해서라도 서민들 이런 어려운 문제는 해결해야 된다. 일자리 문제도 해결해야 되는데
또 어른들은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뭐 20몇만 원 주는 그 뭐 9개월짜리 일자리 이런 거 하라고 지금 굉장히 얘기를 하는데 그건 일자리가 아니다. 도리어 어른들은 젊은이들에게 좀 제대로 된 일자리 할 수 있도록 정책을 해달라. 이런 얘기도 좀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 민주당하고 현 정부가 갖고 있는 경제 정책을 전반적으로 수정하지 않으면 더 고통이 많이 따르겠다.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조금 더 덧붙여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맞는 말씀입니다. 당연히 집권당으로서 책임을 지는 거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뭐 야당에 대한 시각도 또 곱지만 않아요. 그러니까 지난 10년간 그 나라 경제를 참 어렵게 만들더니 야당 대해서는 발목 잡기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또 이제 문제 제기도 많이 하시니까요. 그 점에 대해서는 여든 야든 좀 국민들의 따가운 목소리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겸허하게 좀 받아들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데서 방법론에 대해서는 뭐 그건 당연히 문제가 있으면 수정을 해야 되고 또 보완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다행히 이제 대통령께서 지난 가을부터 민생 행보나 경제 행보를 또 적극적으로 하고 계시는 것들이 국민들 사이에서는 좀 기대감도 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좀 믿고 한번. 예. 제 말씀 들어보니까 예. 조 의원님하고 이 의원님 좋아하시고 지지하는 분들 말씀을 주로 들으시고. 근데 이제 우리 조 의원님 말씀도 맞는데 대통령께서 보여주기식 행보보다는 실질적으로 정책을 가다듬고 이런 정책이 국민 전반에 갇혀서 제대로 영향이 미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제대로 민심을 수렴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냥 기업인들 조금 만난다고 그래서 민생을 챙기고 경제를 챙긴다 이렇게까지 포장할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이 도움이 안 되면 국민들이 실제 와닿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세심한 좀 정책을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예, 포장 가지고는 당연히 안 되고 그게 이제 제도로 또 예산으로 뒷받침돼야 되는 거니까 그러려면 그거는 결국은 국회나 정치권의 도움이 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 혼자 뛰고 우리 정치권 구경할 것이 아니고 같이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서 민생 경제를 위해서 좀 뛸 때가 됐습니다. 네, 야당 얘기 좀 들으셔야 되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가니까. 그 국민들께서 바라는 게 이제 성과가 좀 나와라. 이제 피부로 느끼게 민생이 좋아졌으면 좋겠다는 말씀들. 지금 두 분 말씀 종합해 보면 슬로건이나 포장만이 아니라 디테일이 좀 잘 정착되는 그런 한 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전국적으로 이 예타 면제 24조가 넘는 10년짜리 프로젝트가 이렇게 발표가 됐는데 각 지역마다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였고 대전 지역으로 보자면 예타 면제가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이에 관한 말씀도 들으셨나요, 의원님? 저는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비록 이 경제성이나 이런 것이 안 나오지만 그 예비 타당성 조사에 발이 묶여서 지역 현안들이 해결이 안 돼서 지역의 균형 발전을 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었습니다. 그건 맞고요. 그래서 이번 예타 면제 일부의 긍정적인 요소는 이제 그런 점이 있다고 보는데 이게 국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국민의 혈세를 쓰는데 집권한 세력이나 대통령이 이런 걸 선심 쓰듯이 예타를 면제해서 국민 혈세가 만약에 대규모로 예산이 투입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효과는 미비했을 때 이건 예산 낭비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에 대한 문제가 좀 많이 지적되는 것 같고 저희 지역도 트램 부분의 예타를 면제 지금 받았습니다만 우리가 애당초 도시철도 2호선 문제가 그 본래는 예산이 굉장히 컸었는데 시장이 바뀔 때마다 정책 결정이 바뀌면서 지금 예타 면제한 예산이 확 줄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 지역 경제에 미치는 그 효과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예타 면제 부분은 일부 긍정적일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국민들이나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그런 국가적인 혈세 낭비 이런 두 요소가 결합되어 있다고 봅니다. 신중한 입장을 말씀해 주셨고요. 예, 그 예타 면제에 대해서 뭐 선심 쓰듯이 혈세를 퍼주는 것이 아니라는 뭐 일각의 비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실제로 이제 아시는 것처럼 각 광역지자체에서 이제 여러 건의 이제 예타 면제 신청을 했고 그 중에서 중앙정부에서 또 상의를 통해서 또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그 걱정거리는 결정하는 과정에서 좀 덜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결국에는 그 예타 면제라는 것이 예타라는 것이 결국은 경제성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제도인데 그거는 수도권은 어떤 걸 갖다 그냥 대충 해도 사실은 예타가 다 통과됩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인구가 많고 교통량이 많고 또 물류가 많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어떤 데이터를 들이대더라도 어떤 사업을 들이대더라도 사실은 예타 면제는 쉽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지방의 경우에는 그게 예타 통과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그 균형 발전의 측면에서나 지역 경제 활성화의 측면에서 또 다른 가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또 다른 가치를 판단해서 예타 면제를 하겠다라는 취지로 이번에 정해진 것이라서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예타 면제 신청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 좀 말씀을 좀 들어보면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이시고 이번에 뭐 일부 여론조사에 봤습니다만 3분의 2가 넘는 분들이 트램에 대한 예타 면제 환영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통계를 제가 봤고요. 그리고 이제 뭐 도시철 2호선 방식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그동안에 과정이 있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정리된 것은 결국에는 이제 트램 방식으로 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우려되는 시각들을 좀 어떻게 잘 극복할 것이냐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게 말 그대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나 각 지자체에서 같이 좀 노력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두 분께서도 애써주시길 바라고요. 뭐 여러 이슈가 있던 가운데 참 이 법정에 많은 시선이 쏠렸습니다. 이 민주당 소속의 도백 두 분이 영화의 몸이 되는 사태가 발생을 했는데 일단 우리 지역의 안희정 전 충남지사입니다. 1심에서는 무죄였었는데 2심에서 무려 법정 구속이 되면서 3년 6개월의 선고가 떨어졌습니다. 굉장히 좀 의아하게 받아들이는 측과 뭐 당연한 결과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측이 있었는데 일단 이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우선 안희정 전 충청남도 도지사가 충청남 도민들이 갖고 있는 큰 꿈, 충청 대망론이라는 큰 꿈을 실현할 수도 있겠다는 기대가 있었던 분이고 또 대통령 후보 경선에도 나섰던 분인데 이런 불미스러운 사태로 그런 안타까운 뭐 결과가 온 것도 우리 충청도 도민 입장에서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예. 안타까운 일이지만 어쨌든 지위를 이용해서 인사권자가 또 차기 대선 후보군에 올라 있는 유력한 권력과 지위를 갖고 있는 분이 그런 모습으로 결국 구속이 된 상황은 참으로 좀 우리 충청도 도민들에게 큰 상처를 입혔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그리고 그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도 뭐 용서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요. 단지 그런 것들이 재판 과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서로 뭐 이해가 다르지 않습니까? 의견이 다르고 그런 것들이 재판부가 결정한 일이기 때문에 여당도 재판의 결과에 대해서는 합당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추후에 발생되지 않도록 정말 더 이 공직자들이 네. 정말 마음가짐을 제대로 해야 되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조 의원께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셨나요? 예, 그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마도 뭐 안타까운 심정은 뭐 모든 분들이 다 비슷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1심에서는 무죄가 2심에서는 유죄로 됐고, 그리고 이제 그 1심과 2심에서의 사실관계 다툼이 또 뭐 제가 듣기로는 뭐 크게 달라지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에 대한 판단이 이제 달라진 건데, 그 결국에는 이제 그래서 대법원이 선고를 이제 하겠죠. 1심과 2심에서 유무죄가 워낙 극명하게 갈렸기 때문에 물론 대법원은 주로 이제 법리심을 하긴 합니다만 사실관계가 워낙 좀 달라졌던 부분이라서 대법원에서 한 번 더 판단을 좀 구해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당연히 그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할 수밖에 없는 거가 되겠죠. 예. 근데 1심, 2심이 워낙 차이가 커서요. 예, 예. 3심인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굉장히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예상으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그거는 제가 뭐라고 중간쯤으로 좀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줄어들 여지가 있을까요? 근데 이제 대법원에서는 그 형량에 대해서 조정을 할 수는 없고 예. 만약에 이제 한 번 더 그 고법에서 한 번 더 다퉈봐라 하면은 이제 내려보냈네. 다시 한번 파기환송해서 한 번 더 다퉈봐라 하는 정도이지 그거를 3년 6개월을 뭐 2년 정도로 깎아준다 이런 건 대법원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예,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무죄가 다툼을 하게 된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논의를 거쳐보는 게 어떻겠냐라는 정도. 사실 이 문제는 워낙 중대한 문제고요. 또 이게 뭐 용서받을 수 있는 일들도 아니고 또 실제 200만 도지사의 어떤 투명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 뭐 법원의 판단을 떠나서 정말로 이런 문제는 우리 충청도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어떤 결과든 받아들여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자, 또 다른 전 충남도지사를 역임하시고 전 국무총리까지 역임하신 이완구 전 국무총리의 이 향배에 굉장히 많은 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완구 전 국무총리의 이른바 팬클럽 모임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우리 대전을 비롯해서 충청권 여러 지역에서 내년 4월 달에 출마를 하는 것이 아니냐, 또 출마 권유를 받고 있다, 이런 지금 설이 무성한데 일단 출마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조 의원님? 글쎄요, 그 이완구 총리 이제 당신께서 직접적으로 출마를 하겠다 안 하겠다 말씀을 한 것 같지는 제가 않은데요. 확답은 없었고요. 예, 아직 뭐 그런 것이라고 보고 그 주변에서는 이제 정치적인 그 제기나 아니면 출마를 하셔서 역할을 좀 해야 되는 것이냐 아니냐라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뭐 그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 판단하실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이완구 총리하면 이제 그 총리도 거치신 아주 정치적인 거목이시죠. 정치적인 거목인데 그분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역할을 하신다면 뭐 그건 당연히 환영할 만한 일이고요. 그건 여든 야든 관계없습니다. 다만 이제 그 어떤 거를 지적을 하고 싶냐면 실제로 그 정치인이 도대체 어떤 가치와 비전을 보여줬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조금 난센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 우리 그 충청권의 그 정치인들에게 여든 야든 자유한국당의 경우에는 이장우 의원님 같이 훌륭한 어찌 보면 젊은 정치인입니다.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 정치적 거물을 찾아서 뭘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여든 야든 좀 새로운 정치인들에게 좀 기회를 주고 힘을 주는 또 그런 게 또 오히려 필요하지 않냐라는 또 생각도 가져봅니다. 이완구 전 국무총리께서 아직 확답은 안 내셨습니다만 지금의 팬클럽의 움직임이나 민심을 보면 4월 달에 나오는 것이 기정사실이 아니겠느냐, 이런 또 예측도 있습니다. 결국 이완구 총리께서 나오시냐 안 나오시냐의 문제는 충청도민들의 요구가 있으면 당연히 나오실 거로 봅니다. 네. 우선 이완구 총리가 도지사 시절에 업적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강한 도정을 추구했고 또 외자 유치, 기업 유치에 전력을 투기했거든요. 역시 경제 문제입니다. 그리고 여당 원내대표 총리까지 하신 분인데 우리 충청권 정치가 JP 이후에 공백이 생긴 겁니다. 근데 안희정 지사가 이어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또 기대가 있었는데 이완구 총리하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이 지금 벌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충청권 전체적인 정치적인 공백에서 이완구 전 총리께서 좀 충청권의 어떤 기둥 역할을 해주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여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지금 세종시하고 천안갑인가 거기하고 그 홍성 예산에 지금 출마를 권유를 받고 계신 것 같습니다. 대전 지역에도 한 군데 정도는 대전 지역도 얘기가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아직까지 가타부타 말씀은 안 하시지만 충청도민들의 요구가 있으면 당연히 출마하신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민심이 더 무르익었을 때는 역시 민심의 나오실 문제입니다. 걸로. 근데 조 의원님 말씀대로 민심을 어떻게 확인하죠, 근데? 아니 여론조사 해보실 거 아니겠어요? 근데 조 의원님 말씀대로 거무까지 지내셨으니까 뭐 이렇게 젊으신 축을 조금 지원하거나 이렇게 지원하는 쪽으로 그냥 저한테도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뭐냐면 뭐 예를 들어 이장우 의원 같이 젊은이들 우리가 키워야 된다. 뭐 조승리 의원님도 마찬가지지만 그것이 마지막 남은 우리들의 역할이면서도 불구하고 지금 정치를 자세히 보면 영남하고 호남밖에 없어요. 실질적으로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충청의 정치가 굉장히 미약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삼각축의 정치를 복원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이완구 전 총리께서 그런 차원의 충청권 정치를 세우는데 필요하다는 충청도민들의 열망이 담기면 그건 나오셔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 팬클럽 모임에서 자유한국당이 민주당이 놀랄만한 정도의 정책을 내놓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게 될 것이다. 괴멸이라는 표현도 이렇게 따끔하게 질책을 해주셨는데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27일 날 하는 겁니까? 어떻게 바뀔 수도 있나요? 그래서 뭐 오늘도 계속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당 지도부에서 결정하는 대로 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 이상하게 우리 당의 선거 때하고 전당대회 이런 날짜에 맞춰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교감을 좀 하셨어야 되는데. 참 홍준표 전 대표는 뭐 여러 가지 얘기도 했습니다만
저희도 참 놀라울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그러니까 그 트럼프 대통령 교감을 좀 잘 하셨어야 되는데 영어 잘하시는 분들 예전에는 좀 교감을 많이 하셨는데 교감이 잘 안 아니 되는 모양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의 문제가 아니고 김정은 정권이 저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하는 날을 알고서 그날 하자고 한 건지.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아니, 김정은 위원장한테 트럼프 대통령이 말린다는 얘기인데 아니,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여러 가지.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저 의원의 일치치고는 너무 좀 계속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관심이 진짜 북미회담으로 싹 쏠릴 것 같으면 실제 그 변경하는 것도 저 고려해야 되는 개인적으로는 전당대회는 북미 회담이 끝나고 나서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그런 생각이 뭐 당 지도부의 저 의견이 중요하니까 예. 뭐 그건 아주 근데 뭐 중대한 상황은 이런 아닌 것 경우는 같습니다. 또 이 각 주자들이 있으니까 또 유불리가 또 갈릴 수가 있어서 시기에 조금 따라서. 시간이 조금 더 좀 있었으면 하는 후발 주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미루자고 할 것이고 조금 잘 나가는 분은 좀 빨리 하자고 할 것이고 뭐 그럴 것 같아요. 하여튼 뭐 김정은 정권이 저희 자유한국당에 굉장히 방해를 많이 하는 정권 같습니다. 그걸 저 변수로 잡으시면 안 되고요. 상수로 놓으셔야 돼요. 대신에 저 북미 회담 이런 거 잘 돼서 정말 이 북핵 문제도 해결이 되고 예. 저 남북한이 평화로운 여러 가지 체제 속에서 통일 한국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데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회담이 좀 잘 되기를 바라고 저 현 정부도 북한에 너무 매달리지 말고 완전한 비핵화 한반도에 여기를 이것을 결과를 얻어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북한에 매달릴 일 없으니까 이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예, 그러니까 미국과 북한 그리고 주변국들하고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또 안으로는 이제 여야 간에 또 협의도 잘 하면서 알겠습니다. 진행을 의원님 하죠. 저희가 시간이 한정된 프로그램이라서 이장 의원이 전국적인 뉴스메이커가 되셨어요. 아시겠지만 그 가정 명의로 돼 있는 상가 쪽에 도시 재생을 위한 국비가 투입됐는데 이것이 매입 시기와 관련해서 소위 말하는 이해 충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아니, 지금 말씀하신 것 자체가 조금 어폐가 있고요. 뭐냐면 저는 제 딸이 대학 졸업하고 경영학과 졸업하고 저 전공이 안 맞는다고 그래서 오랫동안 학원에서 바리스타 자격증도 따고 지금은 외식 경영 이 공부를 대학원에서 1학년 하고 있는데 우리 집사람도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고 해서 학원 용도의 건물을 본인들이 둘이 하고 싶다고 해서 했는데 이번에 저 대전역 활성화 사업에 들어갔느냐 하는데 그 건물 있는 데는 들어가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반대편에 있는 인쇄거리하고 그 한약거리라는 부분에 예산이 투입되는데 사실은 그 정책도 대전시가 독자적으로 정책을 만들어서 결정을 다 해서 마지막 예산 과정에서 저희한테 왔는데요. 문화체육관광부가 부정적으로 봐서 저희한테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전시가 독자적으로 국비 안에서 자율계정으로 편성할 수 있는 예산으로 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은 도리어 침체돼서 지금 임대도 벼 있습니다. 3층도 벼 있고 1층도 후면이 벼 있고 또 2층 같은 경우는 작년에 임대료를 좀 인하해 주셨으면 좋겠다 경기가 그래서 아마 집사람이 또 저 임대료도 낮춰진 것 같고요. 그 그런 시민들께서는 상황인데 우리 이 의원께서 동구청장까지 역임을 하셨기 때문에 이 지역 사정을 잘 알아서 어쨌거나 이해가 충돌되는 지점으로 겹치지는 않습니까? 그 사업 겹치지는 지구가? 않습니다. 예, 그거는 이제- 그 대상 지역은 아니고 근데 이 의원님 의정 활동 보고서에도 이제 중앙개발 사업비 65억 원, 또 관광자원 활성화 사업 15억 원 내가 따냈다고 이렇게 홍보 내용으로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는 네. 저 대전시가 요청을 해서 우리가 했습니다만 우선 이 건물 자체가 대상 사업지구 내에 들어가 있지도 않고 그러면 예를 들어 손혜원 의원이 갖고 있는 뭐 여러 채를 사가지고 부동산 가격이 치솟았다든가 이득을 봤다든가 하는데 도리어 지금 저 부동산 매매도 잘 안 되고 그런 지역이거든요. 근데 이 의원님 임대료도 액수가 왜 있고. 11억 5천만 원의 상당한 액수라서 크죠. 예. 근데 조 의원님 말씀을 좀 들어야 될 것 그러니까 이제 같습니다. 지난번에 그 손혜원 의원 건을 가지고 이제 뭐 비슷한 대화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이제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진정성에 대해서 그 이제 근대 문화 거리 목포라는 그 아름다운 근대 도시를 살리고자 하는 그 진정성은 난 인정하겠다. 그러나 좀 적절하진 않았다. 저는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마찬가지로 이장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설명에 대해서 저는 뭐 이렇게 뭐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러나 다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의심의 눈초리로 또 보는 또 일부의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는 거죠. 사실이어서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해충돌 방지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거기는 사실 좀 엄격한 것이 뭐냐면 그게 해당 지역의 뭐 정책이 위반,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대상 사업지가 여기면 여기만 혜택을 보는 게 아니라 사실 그 주변도 같이 혜택을 보는 거예요. 만약에 재개발을 한다면 그 재개발 지역만 혜택 수혜지라고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제 볼 수 있는 시각들도 있는 것이라서 좀 적절했는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또 제가 보기에는 그게 일종의 국회의원으로 숙명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우리 동구발전을위해서 예산 확보 부분은 뭐 제가 홍도육교 문제도 해결했고 이번에 소재동의 중앙공원 우리 대전역 뒤에가 굉장히 지금 침체돼서 핫한 건 맞습니다. 여기에 대한 전력 투구하고 그건 국회의원의 소임입니다만 저도 제 가족과 저의 아들 딸들이 가고자 하는 길을 제가 막을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 단지 그걸 통해서 만약에 이득을 취했다면 그건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혀 그런 사실이 없기 때문에 근데 그 이득이라는 거는 뭐 당장에 나오는 게 아니니까요. 민주당 측도 그 얘기를 했는데 저는 도리어 과한 정치 공세로 봅니다. 근데 이건 어떻습니까? 그 이 의원께서는 대전시에서 주도해 왔고 그에 대해서 약간 도와준 쪽이다 그랬는데 지금 이제 왜냐하면 이 결정 다른 쪽에서는 관계부처와 대전시에 종용해 왔다라고 이렇게 그건 주도적으로 압력을 넣은 것처럼 그건 이렇게 아주 판단합니다. 허위 사실이죠. 허위 사실입니까? 이건 저 대전시 왜냐하면 대전시에다 확인해 보면 알 것이고 이건 저희 사무실하고는 일체의 어떤 사전에 무슨 뭐 이런 걸 해보자는 의견 없이 본인들이 독자적으로 결정해서 해놓고 마지막 예산 확보 과정에서 도움을 요청했는데 그것도 부정적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그걸 뭐 이해충돌이라고까지 볼 수는 없고요. 근데 딱 이제 그 말씀하신 그 두 가지 사업 말고도 이제 대전역 주변의 그 역세권 문제는 또 지속적인 이슈였지 않습니까? 지속적인 이슈 문제가 있고 그래서 대전역에 그 민자를 유치해가지고 복합몰 만드는 구상까지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무슨 사업자 그 선정 과정도 그 공모 과정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있고 이제 그 주변의 중앙시장을 발전시키는 문제라든지 결국엔 그렇게 하나하나 따지기 시작하면 이해충돌의 요소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그래서 그 시기에 이제 참 그 가족의 문제라서 더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거고요.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적절했는가에 대해서는 당연히 또 이렇게 좀 비판할 만하다. 조승래 의원은 혹시 지역구에 뭐 상가 이렇게 매입한 거 상관없고 빨리 말씀하세요. 먼저. 집만 있습니다. 집만 있습니까? 확실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이제 그 얘기를 하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서울서 사지 그랬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 지역에서 키워준 정치인이 그건 더 웃기는 일 아니냐. 우리 대전 시민들께서 여러 가지 잘 고려하셔서 현명하게 판단을 해주실 걸로 믿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던 두 분의 의원과 함께한 정가 이슈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노정열의 시사 토크쇼 지역 밀착형 노정열의 시시각각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우리 지역의 핫한 이슈를 시시각각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